우리는 질문을 받으면 답하는 게 예의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 정직함을 당신의 품격으로 보지 않습니다. 당신을 분류하고 평가하고 뒤에서 씹어뱉을 재료로 여길 뿐이지요. 오늘 당신이 무심코 내뱉은 그 솔직함은 내일 당신의 심장을 겨누는 날카로운 칼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아무리 친하든 이 네 가지 질문에는 절대 답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가치를 지키고 싶다면 지금 당장 그 입부터 무겁게 닫아야 합니다. 당신이 우스워지지 않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침묵의 지혜를 시작합니다. 사람을 오래 만나고 또 오래 살아보면 한 가지 분명해지는 진실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나쁜 말을 내뱉은 것이 아니라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해버린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진심을 다해 다 보여주면 상대도 그 진심을 알아줄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따뜻한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던진 그 솔직한 말들은 상대의 귀에 들어가는 순간 더 이상 정보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분류하고 평가하고 때로는 조롱하기 위한 재료로 변질됩니다. 냉정하게 묻겠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요즘 형편은 어때요? 혹은 자식들은 잘 지내나요? 라고 물을 때 그 질문이 정말 당신의 안녕이 궁금해서 던진 것이라 믿으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질문은 당신을 걱정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분류하기 위해 던져집니다. 당신이 얼마나 가졌는지, 자식은 얼마나 성공했는지, 혹은 어떤 고민을 안고 사는지 파악해서 자기 자신보다 위에 있는지, 아니면 아래에 있는지 확인하려는 본능적인 서열 매기기일 뿐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참으로 묘합니다. 오늘 당신의 아픔을 듣고 눈물 흘리던 사람이 내일은 그 아픔을 술자리 안주거리로 삼아 다른 이에게 옮깁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늘 변합니다. 마음이 변하면 어제의 비밀은 오늘의 약점이 되고 오늘의 공유는 내일의 칼날이 되어 돌아옵니다. 우리는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 불을 끄고 누웠을 때 갑자기 가슴이 철렁하며 후회합니다. 아, 내가 왜 그 말을 했지?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말은 한 번 입을 떠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의 기억 속에서 당신이 의도한 사실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해석되고 변형됩니다.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당신은 사실을 말한 게 아니라 상대가 당신을 마음대로 난도질할 재료를 바친 셈입니다. 존중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 오지 않습니다. 존중은 말하지 말아야 할 때 입을 닫을 줄 아는 사람에게 따라옵니다. 묘하게도 어떤 사람은 말을 할수록 가벼워 보이고 만만해 보이지만 어떤 사람은 말이 적어도 묵직한 힘이 느껴집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로 대답하지 않을 권리를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보여주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단단하게 자신을 지키느냐에서 결정됩니다. 질문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대답할 의무는 없습니다. 대답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당신 스스로에게 허락하십시오. 그것은 무례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품격과 안전을 지키는 가장 최소한의 경계입니다. 경계가 없는 사람은 남들에게 쉽게 침범당합니다. 그리고 그 침범의 끝에는 반드시 무시와 상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우스워지고 싶지 않다면 이제는 입을 무겁게 닫고 당신만의 성벽을 다시 쌓아야 합니다. 이제 그 성문을 닫는 법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남의 사생활에 그토록 집착하는 걸까요?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능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시기심이라는 괴물 때문입니다. 인간은 타인의 행복을 보며 축하하기보다 타인의 불행을 보며 안도감을 느끼는 잔인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랑 삼아 내뱉은 자식의 성공이나 재산 이야기는 상대에게 축하가 아닌 박탈감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그 박탈감은 곧 시기심으로 변해 어떻게든 당신의 흠집을 찾아내려는 공격성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힘들다고 털어놓은 하소연은 상대에게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구나라는 비겁한 위안을 줄 뿐이지요. 이것이 바로 소문의 생리입니다. 말은 당신의 입을 떠나는 순간 더 이상 당신의 통제하에 있지 않습니다. 말은 사람들의 입을 거치며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자극적인 양념이 쳐지며 전혀 다른 괴물이 되어 돌아옵니다. 사람들은 진실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씹기 좋은 화제거리, 남을 깎아내려 내가 올라갈 수 있는 도구만 필요할 뿐입니다. 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관계의 권력 구조 문제입니다. 대화의 주도권은 정보를 더 많이 가진 쪽이 아니라 정보를 더 적게 노출한 쪽이 쥐게 됩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속내를 다 보여주는 순간 당신은 상대에게 당신을 조종할 수 있는 손잡이를 건네준 셈입니다. 당신의 약점을 아는 상대는 무의식적으로 당신을 만만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아, 이 사람은 이런 부분이 부족하구나. 이 사람은 이런 말에 상처받는구나. 이렇게 파악당하는 순간 당신의 품격과 권위는 모래성처럼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단 하나입니다. 상대가 당신을 평가할 재료 자체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은 상대와의 거리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당신의 영역을 지켜내는 가장 강력한 방어 전략입니다. 지혜로운 어른은 친밀함과 무방비를 착각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친밀함은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데서 나옵니다. 여러분이 우스워졌다면 그것은 상대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스스로 성문을 열고 당신의 보물을 함부로 내보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문을 닫으십시오. 상대가 아무리 다정한 표정으로 당신을 유혹해도 그 속내를 꿰뚫어 보셔야 합니다. 질문은 화살이고 대답은 표적입니다. 표적을 치우면 화살은 허공을 가를 뿐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4가지 금기를 가슴에 새기십시오. 이 침묵의 기술이 당신을 비정한 관계의 늪에서 건져줄 유일한 구명줄이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문, 숫자로 당신을 계급화하는 돈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을 만나 대화가 무르익다 보면 어느새 슬그머니 고개를 드는 질문이 있습니다. 연금은 얼마나 나오세요? 요즘 생활비는 넉넉합니까? 그 집 전세인가요? 아니면 자가인가요? 겉으로는 안부를 묻는 척, 우리를 걱정해주는 척, 부드러운 말투로 다가오지만 여러분, 알아차려야 합니다. 이 질문은 안부가 아니라 당신의 인생 전체를 숫자 하나로 요약해버리려는 아주 무례한 시도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숫자는요,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서 숫자는 사람을 분류하고 계급을 나누는 가장 잔인한 도구가 됩니다. 나는 연금 100만 원 받아요 라고 대답하는 순간 상대의 머릿속에서 박정숙이라는 인격체는 사라집니다. 그저 100만 원짜리 노인이라는 이름표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관계의 저울은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가진 돈이 상대보다 많으면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고 적으면 동정과 무시의 대상이 됩니다. 어느 쪽이든 당신이라는 사람의 본질은 무너지고 오직 통장 잔고로만 평가받는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많다고 알려지면
사람들은 당신을 여유 있는 사람으로 낙인 찍고 당연하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형편도 괜찮은데 이번엔 좀 더 내시죠라는 말을 들어도 허허 웃으며 넘겨야 하는 상황. 거절하면 순식간에 돈만 아는 노인으로 몰리는 그 불편함을 감당하고 싶으십니까? 반대로 돈이 부족하다고 알려지면 사람들은 당신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분류하고 은근히 가르치려 들거나 동정 어린 시선을 보냅니다. 아이고, 힘드시겠네라는 그 한마디가 당신의 자존감을 얼마나 깎아내리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새겨진 경제적 이미지는 주홍글씨처럼 지워지지 않습니다. 나중에 사정이 좋아져도 혹은 정말 큰 돈을 써야 할 일이 생겨도 사람들은 여전히 당신을 그 숫자로 기억하고 판단합니다. 숫자가 당신의 얼굴을 대신하게 두지 마십시오. 당신의 가치는 평생 일궈온 노동의 숭고함과 삶의 지혜에 있지 매달 들어오는 연금 액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무례한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답은 아주 간단하고 단호해야 합니다. 상대에게 당신을 분류할 재료인 숫자를 절대로 내어주지 마십시오. 구체적인 액수를 묻는 무례함 앞에 친절하게 답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담백하게 한 문장으로 매듭 지으십시오.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지요.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이 말은 거짓말도 아니고 과장도 아닙니다. 불필요한 호기심의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는 가장 어른스러운 방패입니다. 상대가 그래도 대충 얼마쯤 되냐며 더 파고들려 한다면 당황하거나 화를 내지 마십시오. 그저 똑같은 말을 차분하게 반복하십시오. 예, 지장은 없습니다. 반복은 무례가 아닙니다. 반복은 당신의 경계선을 침범하지 말라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경계가 있는 사람은 함부로 대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더 존중받습니다. 우리는 정이 많은 세대라 상대의 물음을 거절하면 내가 차가운 사람이 된 것 같아 불편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진정한 예의는 상대의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와 상대 사이의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는 데서 나옵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이라면 당신이 말을 아끼는 순간 멈출 것이고 멈추지 않고 계속 파고드는 사람이라면 그건 관심이 아니라 침범입니다. 그 침범을 막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이 든 어른의 책임이자 품격입니다. 지나친 솔직함은 관계를 깊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계를 거칠게 만들고 당신의 노후를 시끄럽게 만들 뿐입니다. 돈 이야기는 가장 소중한 사람 몇 명에게만 공유하면 충분합니다. 모임에서 분위기에 휩쓸려 당신의 숫자를 흘리지 마십시오. 그 숫자는 언젠가 당신의 목에 걸린 이름표가 되어 당신을 불편하게 만들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누가 형편을 물어오면 예전처럼 길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저 먹고 사는 데 지장은 없습니다. 라는 그 한 문장과 여유로운 미소, 그것이 당신을 지키는 가장 단단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존중은 그렇게 침묵의 경계 위에서 피어납니다. 자, 이제 숫자의 굴레를 벗어났다면 우리가 굳게 닫아야 할 두 번째 문 앞에 서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장 따뜻한 척 다가와 우리의 성벽을 허무는 자식과 가정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모임에서 흔히 듣게 되죠. 아드님은 요즘 뭐 하나요? 따님 결혼 소식은 없습니까? 며느리랑은 사이가 괜찮으세요? 말투는 부드럽고 눈빛은 다정해 보이지만 여러분, 이 질문이 왜 당신의 품격을 무너뜨리는 가장 치명적인 덫이 되는지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자식 이야기를 할 때 두 가지 중 한 곳으로 빠지곤 합니다. 하나는 은근한 자랑이고 다른 하나는 깊은 하소연입니다. 하지만 이 두 방향 모두 결국 당신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먼저 자랑부터 보겠습니다. 누가 물으면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져서 말이 술술 나옵니다. 우리 아들은 이번에 승진했어. 딸이 좋은데 취직했지. 여러분은 축하받고 싶겠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속엔
축하 대신 비교의 칼날이 섭니다. 사람의 마음엔 시기심이 있습니다. 당신의 자랑이 길어질수록 상대는 박탈감을 느끼고 겉으로는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당신을 멀리할 궁리를 합니다. 당신은 자부심을 얻었을지 모르나 실제로는 소중한 관계를 갉아먹은 셈입니다. 그렇다면 하소연은 괜찮을까요? 아니요, 더 위험합니다. 아들은 속만 썩여. 며느리가 영 마음에 안 들어. 처음엔 위로해주는 척하겠지만 시간이 흐르면 사람들은 당신을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저 집안은 문제가 많구나. 저 사람은 늘 불만이 가득한 피곤한 사람이구나. 결국 당신은 위로받는 사람이 아니라 기피 대상이 됩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건 당신이 밖에서 흘린 그 불평이 결국 자식의 귀에 들어갈 때입니다. 그 순간 당신과 자식 사이의 신뢰는 금이 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식은 당신의 자랑거리가 아니며 당신의 허무함을 채워줄 소품도 아닙니다. 자식은 당신이 지켜줘야 할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부모가 밖에서 함부로 내뱉은 말은 자식을 살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자식의 인생을 죽이기도 합니다. 특히 통제할 수 없는 소문 앞에서 부모의 해명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남의 가정사를 들을 때 생각보다 잔인합니다. 누군가는 당신 자식의 성공을 들으며 비웃을 기회를 찾고 누군가는 당신 집안의 문제를 들으며 비겁한 안도를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어른은 가정사를 중립으로 처리합니다. 그것이 어른의 진짜 품격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짧게, 담백하게, 그리고 더 이상 열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묻습니다. 요즘 아들은 뭐 해요? 여기서 구구절절 설명하지 마십시오. 그저 한 문장이면 됩니다. 다들 바쁘게 살지요. 며느리랑은 사이가 좋냐고 묻는다면 그럭저럭 잘 지내요라고 하십시오. 손주는 자주 오냐고 물으면 올 수 있으면 오겠지요 라고 답하고 웃으십시오. 이렇게 입을 닫는다고 해서 당신이 차가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는 무의식적으로 느낄 것입니다. 아, 이 사람은 선이 확실한 사람이구나. 선이 있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심리입니다. 만약 상대가 아니, 그래도 구체적으로 어디 다녀? 연봉은 얼마야? 하고 계속 파고든다면 당황하지 마십시오. 설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설명을 시작하는 순간 상대는 더 깊이 들어옵니다. 그럴 때는 처음 했던 말을 조용히 반복하십시오. 다들 바쁘게 사네요. 반복이 쌓이면 상대는 알아차립니다. 아, 이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겠구나. 그때 비로소 무례한 질문이 멈춥니다. 가정사를 지키는 것은 자식을 지키는 일임과 동시에 당신의 체면을 지키는 일입니다. 모임만 가면 자식 이야기로 꽃을 피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엔 웃으며 들어주지만 돌아오는 길엔 다들 말합니다. 또 자식 자랑이야. 또 집안 흉이야. 반면 자식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분을 더 존중합니다. 저분은 참 말이 무겁다. 품격이 있다. 차이는 하나입니다. 입이 가벼운가, 무거운가. 가정사는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당신의 손을 떠납니다. 당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변질되고 왜곡되어 결국 당신이나 당신 자식의 가슴에 상처로 남을 뿐입니다. 지혜로운 어른은 가족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가족을 보호합니다. 오늘부터 마음을 먹으십시오. 누가 가정사를 물어오면 친절하게 웃되 길은 열어주지 마십시오. 짧게 대답하고 대화의 방향을 다른 곳으로 옮기십시오. 날씨, 음식, 혹은 가벼운 취미 이야기로 넘어가십시오. 가족의 비밀은 가족 안에서만 머물 때 가장 안전하고 고귀합니다. 당신의 입이 무거워질수록 당신의 가정도 당신의 노후도 비로소 단단해질 것입니다. 존중은
당신이 지켜낸 그 선 위에서 만들어지는 법입니다. 자식과 가정사라는 두 번째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그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가장 흔하게 실수하고 또 가장 뼈아프게 후회하게 되는 세 번째 문 앞에 서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가장 깊은 속마음과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은 약점을 캐묻는 질문들입니다. 요즘 마음은 어때요? 많이 우울하시죠? 밤에 잠은 잘 오나요? 가끔 허무한 생각도 들죠? 여러분, 이런 질문을 받으면 마음이 덜컥 내려앉으며 왈칵 눈물이 쏟아질 것 같지 않으신가요? 겉으로 보기에 이 질문은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따뜻한 위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방심하지 마십시오. 순간의 편안함에 취해 내뱉은 당신의 진심이 평생의 약점이 되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마음이 약해질 때 가장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새벽 2시, 비가 내리고 가슴이 텅 빈 것 같은 날, 우리는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집니다. 그때 제일 친하다고 믿는 이에게 전화를 걸어 말하죠. 나 사실 요즘 너무 허무해. 살아있는 게 괴로워. 가족들이 다 짐처럼 느껴져. 그 말을 들어준 상대는 그 순간에는 고개를 끄덕이며 위로해 줄 겁니다. 그래, 내 마음 다 이해해. 얼마나 힘들었니? 하지만 여러분, 인간관계라는 게 늘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던가요? 아닙니다. 관계는 바람처럼 변합니다. 작은 오해 하나로도 틀어질 수 있고, 이해관계가 엇갈리면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때 가장 잔인한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믿고 털어놓았던 그 진심이 세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되어 내 가슴을 찌릅니다. 사람 사이가 좋을 때의 비밀은 공유지만 사이가 나빠지면 그 비밀은 칼이 됩니다. 그 사람, 사실 우울증 있잖아. 약 먹는 거 알고 있었어.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니까 조심하는 게 좋아. 이런 말들이 한 바퀴 돌고 나면 당신은 그저 힘들어서 한마디 했던 것뿐인데 남들에게는 이상한 사람의 증거로 둔갑합니다. 세상은 당신의 깊은 사정을 일일이 이해해주지 않습니다. 그저 한 줄로 요약하기 쉬운 자극적인 소문만 좋아할 뿐이죠. 여기에는 아주 비정한 심리적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치명적인 속내를 말하는 순간 그 관계에는 보이지 않는 권력의 기울기가 생깁니다. 정보를 가진 쪽이 힘을 얻고 약점을 노출한 쪽은 을이 됩니다. 내가 내 밑바닥을 보여주면 상대는 나를 공감해주는 척하면서도 무의식적으로 내 약점을 쥔 채 나를 내려다보기 시작합니다. 상대가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이 원래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어른은 감정을 숨기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다루지 못하면 노출이 되고 노출은 공격의 통로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에게도 속내를 말하지 말고 살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핵심은 그 범위를 아주 좁게 줄이는 것입니다. 깊은 속마음은 모임에서 분위기에 취해 꺼낼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짜 속내는 일기장에 쓰거나 신에게 기도하거나 혹은 수십 년간 검증된 극소수의 사람에게만 아주 조심스럽게 꺼내야 합니다. 누가 당신의 마음을 건드리며 많이 힘들지? 남편 때문에 그래? 라고 묻는다면 절대 그 덫에 걸려들지 마십시오. 그 대신 긍정의 언어로 단단히 매듭 지으십시오. 덕분에 하루하루 감사하게 지내요. 이 대답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힘든 게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 힘듦을 내가 스스로 다루고 있다는 선언입니다. 여러분이 이 한 문장을 내놓는 순간 상대는 당신을 불안정한 사람이 아니라 단단한 내면을 가진 사람으로 인식합니다. 사람들은 하소연이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 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무의식적으로는 피곤한 사람으로 분류해 거리를 둡니다. 반대로 자기 마음을 스스로 관리하는 사람에게는 묘한 존경심을 느낍니다. 상대가 더 깊게 파고들어 그래도 무슨 일 있지? 자식이 속 썩여? 라고 묻는다면 더 짧게 끊으십시오. 다 지나가는 일이죠.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말로 막지 못하면 화재를 전환해서 막아야 합니다. 그것이 어른의 품격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친밀함은 깊은 고백이 아니라 지속된 존중에서 만들어집니다. 하루아침에 친해졌다고 내 밑바닥을 털어놓으면 친밀감이 생기는 게 아니라 관계가 어긋납니다. 당신의 우울함, 허무함, 외로움은 당신만이 가진 고귀한 감정입니다. 그것을 아무에게나 공개해서 가벼운 소문으로 전락시키지 마십시오. 공개는 때로 치유가 아니라 노출이 됩니다. 노출된 약점은 언젠가 당신을 공격하는 가장 날카로운 창 끝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보호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 보호야말로 진짜 자존심입니다. 세 번째 문을 이렇게 단단히 걸어 잠그셨다면 이제 마지막 관문이 남았습니다. 과거의 실수와 흑역사, 당신의 권위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네 번째 문을 닫으러 가보겠습니다. 당신이 뱉은 과거의 한 장면이 어떻게 현재의 당신을 가두는 감옥이 되는지 그 비정한 진실을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빗장을 걸어 잠글 시간입니다. 우리가 무의식 중에 열어젖히고 가장 허무하게 스스로의 권위를 깎아먹는 네 번째 문. 그것은 바로 당신의 과거 실수와 흑역사, 그리고 치명적인 실패를 캐묻는 질문들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아주 가볍게 던집니다. 젊을 때 후회되는 일 없으세요? 옛날에 크게 사업 말아먹은 적 있죠? 그때 왜 그러셨어요? 심지어는 여러분이 먼저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려고 혹은 겸손해 보이고 싶어서 웃으며 꺼낼 때도 있습니다. 나도 왕년엔 참 막장이었지. 나도 한때는 철이 없어서 그런 실수를 했어.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아주 무서운 진실 하나를 마주하셔야 합니다. 과거의 실수를 교훈이라 생각하며 말하는 순간 상대는 당신의 교훈을 듣지 않습니다. 상대는 오직 당신을 평가하고 낙인 찍을 재료만을 수집할 뿐입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내 허물을 먼저 보이면 상대가 사람이 다 그렇지, 참 솔직하고 인간적인 애라며 넓게 이해해 줄 것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생각보다 훨씬 편협합니다. 사람은 타인의 과거를 듣는 순간 그 한 장면을 그 사람의 본질이라고 믿어버리는 습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뇌는 긍정적인 정보보다 부정적인 정보를 훨씬 더 오래 그리고 훨씬 더 강하게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쌓아온 성실함이 10가지가 있어도 당신 입으로 말한 치명적인 실수 한 가지가 그 10가지 성실함을 단숨에 덮어버립니다. 결국 여러분은 스스로 자기 얼굴에 흠집을 내는 일을 한 셈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모임에서 누군가 웃으며 묻습니다. 형님, 젊을 때 보증 잘못 써서 집안 휘청한 적 있죠? 여러분이 아유, 그때 내가 사람을 너무 믿어서 고생 좀 했지라고 웃으며 넘겼다고 칩시다. 그 자리는 웃고 끝나겠지만 사람들의 머릿속엔 무엇이 남을까요? 저분은 판단력이 흐려서 크게 망했던 사람이라는 이름표가 붙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여러분이 아무리 반듯한 말을 하고 성실한 조언을 해도 상대는 은근히 당신을 낮춰봅니다. 저 사람도 결국 실패했던 사람이잖아. 이것이 바로 과거 고백의 함정입니다. 솔직함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 당신의 권위를 깎아내린 결과입니다. 사업을 말아먹었든, 사람을 배신했든, 혹은 바람을 피울 뻔했든, 당신은 반성의 의미로 꺼냈을지 모르지만 상대는 당신을 그런 사람으로 낙인 찍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정보는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편리한 무기가 됩니다. 그 사람 옛날에 그랬다며? 역시 본대가 어디 가겠어? 여러분은 스스로 그 무기를 상대의 손에 쥐어준 꼴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변화를 끝까지 확인해 주지 않습니다. 변화를 확인하는 건 귀찮은 일이지만 과거의 단편 하나로 결론 내리는 건 아주 쉽고 짜릿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신뢰와 품격으로 대우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과거의 실수 고백은 당신이 평생 공들여 세운 신뢰의 기둥을 스스로 흔드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를 거짓말로 숨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과거의 실수는 말로 해결할 일이 아니라 현재의 당당한 태도로 증명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말로 하는 변명은 의심을 낳지만 현재의 단단함은 말이 없어도 상대를 납득시킵니다. 누가 과거를 캐묻거나 후회되는 일을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대화의 시제를 현재로 즉시 옮겨 붙이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다 지난 일이죠. 후회할 시간에 오늘을 더 잘 살려고 합니다. 이 한 문장은 과거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상대에게 더 이상 열리지 않는 문임을 알려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상대가 그래도 어떤 일이었냐고 파고든다면 구체적인 장면을 절대 보여주지 마십시오. 그 일 덕분에 배운 게 많습니다. 지금은 같은 실수는 안 하니까요 라고 매듭 지으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어른의 겸손은 과거의 흉을 떠벌리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어른의 진짜 겸손은 말을 줄이고 태도를 단정히 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과거를 말하는 순간 그 과거는 현재로 다시 불려나옵니다. 굳이 여러분이 흙탕물을 스스로 휘저어 맑았던 물을 다시 탁하게 만들 필요가 무엇입니까? 과거는 과거에 두십시오. 그리고 현재의 품격으로 당당히 서십시오. 이렇게 네 번째 성문까지 단단히 걸어 잠그셨다면 이제 당신의 인생에는 평온함만이 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입을 닫아 생긴 그 귀한 여백을 우리는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사생활을 노출하지 않으면서도 당신을 훨씬 더 우아하고 품격 있게 만드는 진짜 어른의 대화법, 그 반전의 지혜를 마지막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4개의 성문을 모두 단단히 걸어 잠갔습니다. 돈, 가정사, 속마음, 그리고 과거의 실수까지 나를 해칠 수 있는 모든 통로를 차단하고 나면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혹시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을까봐, 너무 삭막하게 사는 건 아닐까봐 덜컥 겁이 나지는 않으신가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진짜 반전입니다. 존중받는 어른은 단지 입을 닫는 사람이 아닙니다. 입을 열어야 할 때 나를 노출하지 않으면서도 상대를 화사하게 만드는 말로 그 빈자리를 채우는 사람입니다. 사생활이라는 흙탕물 대신 이제 당신의 입술에는 칭찬과 감사를 담으십시오. 오늘 얼굴이 참 편안해 보이시네요. 함께 밥 먹으니 참 좋습니다. 내 사정을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상대를 인정해주는 이 한마디가 100마디 비밀 공유보다 훨씬 깊은 신뢰를 만듭니다. 남을 살리는 말을 하면 그 말은 결국 당신의 얼굴을 부드럽게 만들고 당신을 다시 찾게 만듭니다. 또한 세속의 질문에서 벗어나 당신만의 취향과 내면을 이야기하십시오. 요즘 아침 산책길의 바람이 참 좋습니다. 난초향을 맡는 재미로 삽니다. 이런 이야기는 상대를 공격하지도 나를 낮추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은 내면이 참 단단하게 채워져 있구나라는 묘한 외경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취향은 노년의 자존감의 뿌리가 되고 당신을 흔들리지 않는 세계로 인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과거가 아닌 현재와 미래를 사십시오. 왕년에는 말이야가 아니라 요즘은 이런 걸 배우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어른에게는 늙지 않는 생기가 흐릅니다. 성장이 멈춘 노인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인간으로서의 당당함. 그것이 바로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노년의 진짜 권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는 모든 질문에 대답할 의무가 없습니다. 대답하지 않는 것은 무례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지키는 가장 고귀한 경계입니다. 당신의 입이 무거워질수록 당신의 인생은 비로소 가벼워지고 평온해질 것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침묵의 지혜가 평생을 헌신하며 살아온 당신의 남은 세월을 단단히 지켜주는 방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남들에게 상처받고 잠 못 이루던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깊은 지혜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평생을 솔직하게 살아오면서 혹시 입 밖으로 내뱉고 나서 가장 뼈아프게 후회했던 말이나
혹은 침묵함으로써 자신을 지켜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제가 하나하나 읽으며 여러분의 마음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의 씨앗이었습니다.